강남부터 네. 네.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11억 뚝 바로미터 강남 집값도 꺾였다 본격 조정기냐 급락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작년 연말처럼 급락은 없겠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제 시선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냐 이대로 보합이거나 뭐 떨어지진 않더라도 뭐 작년 연말처럼 뭐 금리가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 너무 적다. 입주 물량 너무 적다. 요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떨어지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그 공약을 좀 많이 내걸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가랑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도 좀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죠. 주식 투자하고 계시니까. 네. 좀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코스피 주가도. 네. 주가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많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급등이 없이 그냥 좀 하락 좀 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출하기는 좀 유리해지는 거고 환율이 낮아지면 이제 수입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수출보다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환율을 막 급등해서 수출을 막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 물가를 좀 수입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환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이제 환율에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그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건 뭐냐면 환율이 이제 올려서 이제 너희 나라를 자기네 자사 상품을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거를 미국에서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환율을 올려서 이제 자기네 상품을 이제 빨리 수출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커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요번에 그런 게 좀 빠졌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수출보다는 좀 그러니까 수입 물가 잡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다. 그만큼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리랑 환율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가 전용 135제곱미터가 지난 16일 27억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확인은 안 해봤어요. 번거로 와서 안 해봤는데 이거는 개인 간 거래일 수도 있어요. 개인 간 거래고 실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또 찾아보면 이 금액대의 물건이 없어요. 그냥 원래 다 그냥 30억대 있는데 요 한 건만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거나 아니면 특수관계 거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따로 부모 자식 간에 증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한번 막상 가봤는데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는 크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헤드라인에 11억 뚝이 여기 있었네요. 네. 그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억 원에다가 근데 사실 78억 원에서 67억 거래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다른 세상 얘기고 이것도 그마저도 증여라든가 특수관계인 거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러네요. 네, 우리 심영서 우대방 연구소 소장님은 매도자, 매수자 서로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어 급격하게 하락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후레인TV에서 말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계절적 비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된다가 DSI 규제 등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하락 또는 보합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관만세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두 분들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정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하락이 이제 좀 보합을 하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여전히 그건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보금자리론이 끊기면 이제 6억 이하의 거래가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거 한번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6억 원 이하 초과 거래가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및 DSR이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9억이 끝났으니까 6억 이하가 이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이제 6억의 아파트가 없으니 수도권 쪽에 이제 6억 아파트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좀 덜 안 빠지고 오를 여지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막 오른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계속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요것도 내년 상반기로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났는데 최근에 이제 요거를 대체하려고 나온 게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 6억 이하 대체한 게 나온 게 최근에 그거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갖고 왔나 모르겠네. 그 우대 대출을 80%까지 해준다는 게 나왔어요. 대출을 80% 해주는 이제 이게 대신에 소득 조건이 있고 청약 저축인데 금리를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청약을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신혼부부 대출 특별 대출에서 뭐 비슷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대출 관련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다만 그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골고루 분산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를 거를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딱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출,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집을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는 집을 사서 빨리 주거 안정을 하시고 애들도 좀 많이 낳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좀 그만 욕심 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이 다 같이 좀 조금 잘 사는 걸 그렇게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건데, 집을 그렇게 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값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사고 계속 기다리면은 자산 증식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이제 은퇴 설계에 관련된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강의를 했거든요. 네. 강의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요 질문을 해요. 옛날 짜장면 값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근데 저는 한 600원대가 기억난다. 네, 종우 씨는 얼마 기억나요? 저는 2,000원. 2,000원.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20원일 때가 있었대요.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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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진짜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약간 와.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그래서 그때 언제냐. 1962년도에 1962년도에 2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원이 지금 2,000원을 지나 2,000원은 저도 이제 제가 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저 이제 어렸을 때 60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네요. 네, 500원, 600원 정확하게 아시네. 네, 그래서 500원, 600원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6,000원, 뭐 7,000원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가족들 이제 갈비를 먹었는데 1인분에 28,000원인가?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000원 기억나거든요. 12,000원. 한창 그 이제 결혼할 때쯤 했던 게 그게 벌써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여러분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다시 20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사실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손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좀 똑똑하시고 좀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기본 원리를 계속 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곡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는 일부 정치가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준을 정하고 집값은 내려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 표를 이제 이끌려고.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환상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폭락론자들, 하락론자들.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폭락론자들, 하락론자들 얘기하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 올랐다. 근데 우리가 집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 목동 아파트 그 분양가가 3천만 원인 시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억 하면 그 3천만 원 비교했을 때는 계속 비싼 거 아닌가요? 계속 분양가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비싸도 싸다를 본인이 평가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의 시세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건데 계속 그냥 비싸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락론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신기한 게 네. 이마트에서 장 보는 물건들, 뭐 야채, 양파, 버섯, 뭐 네. 파프리카 네네. 이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네네.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사람들이 그렇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래놓고 네네네. 이걸 카테고리를 부동산 쪽으로만 옮기면 네네. 우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부 정치가들이나 이제 일부 그 폭락론자들에 의해서 약간 좀 선동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현실이잖아요. 냉혹한 현실이 뭐냐면 너 돈 이거 1억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너 그지 돼. 이게 사실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기분 나빠.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팩트로 때리면 되게 기분 나빠. 팩폭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새끼 재수없다 그러고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새끼. 근데 사실이잖아, 사실. 근데 그렇게 좀 팩폭을 맞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막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막 포장해서 뭐 집값은 떨어져야 되고 우리 바이가 아닌 리브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동화 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동화 속 얘기를.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또 선동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와, 또 막 따뜻하다. 따뜻하고, 울고 막. 따뜻한 자본주의. 하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고 냉혹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도 아니냐. 상당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상당히 저희도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따뜻하고 남 배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차갑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이미 외모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또 내로남불도 괜히 많은 거예요. 말은 되게 막 따뜻하게 하고 막 좋게 얘기하고 막 되게 모든 사람이 다 뭐 평등한 것처럼 다 얘기하지만 정작 또 본인과 또 남들 이렇게 잣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사실 이게 투자보다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레니 음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쌌을걸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누가 2천만 원 주고 이걸 사냐고.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똑같아요. 반포자이도 25평 분양가 7억, 정확하시네. 그때도 7억 8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비싸다고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반포자이 25평이 7억이었으면 눈 감고 사야지. 그때 샀어야죠. 근데 그때 7억도 큰 돈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한 번도 쌀 때가 있었던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고 이제 상대적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저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 달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또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이런 방송 보시고 생각이 좀 바뀌고 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우리 후레인 TV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깨져서 또 오셔서 오히려 또
또 이렇게 또 자산 증식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또 이런 또 스피커의 역할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투자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투자가 쉬우면은 다 돈 벌게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투자의 100%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벌 수도 있지만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기회를 아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든. 근데 투자라는 게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고 굉장히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 병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일이긴 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했는데 그게 막 가격이 떨어지면 막 잠 못 자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투자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럴 바에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살래 이렇게 해서 투자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투자가 절대 쉬운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주택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신 분들 봤을 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쟤네 돈 날로 먹네? 날로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조상.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또 얼마나 또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또 파고들고 또 이제 하고 또 내 돈 갖고 또 투자하고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혼자 김밥 1,000원짜리 먹어가면서 또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이제 20대가 김밥 하나 갖고 이제 하더라고요, 은박지에. 여기서? 네, 올라올 때. 근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저도 옛날에 진짜 그 김밥 천국에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마 이제 김밥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비 오니까 나가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구만수 박사님의 명언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 부동산 투자는 네.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거다. 네네. 그쵸. 맞죠. 네, 좋은 말씀이네. 그 고통, 역전세에 대한 고통, 세입자에 대한 그럼요. 중개사무소에 대한 스트레스, 수리, 그렇죠. 온갖 그렇죠. 이 밀당, 스트레스, 그쵸. 뭐 이런 거, 누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받는 이제 위자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맞습니다.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다 제가 또 하나 플러스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효율적으로 하려면 신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저는 신경 좀 덜 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구축하지 말고 막 다 망해가는 거 하지 말고 다 넘어지는 거 하지 말고 신축하시면 돼요. 구 박사님이 재개발 쪽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좀 재개발 안 하고 이제 신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